안녕하세요. 이제 50여일 남았네요. 시험도 힘드시지만 이제 조금만 힘내셔서 남은 50일 동안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지금 다른 학원에 며칠 동안 보니까 평균 57.9, 58.8 거의 60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표본 오차가 조금 틀릴 수 있으니까 거의 60점대 평균은 나오고요. 지금 우리는 최고 잘 받으신 분이 오늘 85점 받으셨네요. 그래서 지금 점수가 물론 안 중요하진 않지만 이게 정비례하진 않습니다. 실제 시험에. 그래서 정확하게 왜 틀리는지를 찾아서 공부해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오히려 약간 점수가 안 나오는 게 경각심을 가지고 더 한번 틀린 부분을 찾아본다면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고득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에는 건축물의 내진 설계 여부, 내진 능력을 작년에 추가했습니다. 없다가 포항, 경주 지진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진 설계와 내진 능력은 1, 2의 서식만 해당되겠죠. 토지 3의 서식이나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과 같은 4의 서식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 4개 다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종전에 소하전, 비상벨 유무를 확인 설명하도록 하던 것을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1의 서식은 이제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물론 아파트는 제외하고요. 아파트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2의 서식은 여전히 소하전, 비상벨을 설명해야 됩니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소방서에서 교육공개사 연수교육 이런 것 때문에 소방서에서 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 교육하는 걸 들었는데, 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전선으로 연결이 안 돼 있고 건전지 배터리를 사용한답니다. 10년이래 유효기간. 10년에 한번 교체를 해야 되는데 배터리를 인터넷에 보면은 10,000원, 15,000원 정도밖에 안 한대요. 10,000원. 그래서 감지기가 열 감지기도 있고 연기 감지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연기 감지기를 쓰는 게 좋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서 중개할 때 단독주택이면 이게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안 돼 있으면 요즘 이런 걸 설치해야 새가 잘 나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새가 잘 나가는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나중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법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답니다. 다만 설치 안 해도 지금 현재 처벌 규정은 없답니다. 소방법상 처벌 규정은 없지만 민법 750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입자가 만약 불나도 그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현업에 나가면 꼭 그 주인들한테 설치를 권장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가지고 그냥 달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 설명서 작성합니다. 쌍방 교부하는 게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보정 설정 증명 서류 3개가 쌍방 교부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서나 일반 중개계약서 등은 쌍방 교부 아니죠? 해당자에게만 교부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기재하도록, 이것도 몇 년 전에 개정됐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중개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의무가 삭제됐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으므로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확인 설명할 때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기재해야 되고, 이때 기재할 때는 거래 예정금액 곱하기 요율을 하죠. 실제 거래 금액이 아니라 확인 설명서 서식 기재할 때는 거래 예정금액 곱하기 요율을 한다라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현실은 거래 예정금액으로 중개보수를 받지는 않지만 어쨌든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서식 기재 요령에 보면 거래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에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를 기재함으로써 삼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항은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임차 의뢰인이 아니라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매도, 임대 의뢰인은 요구에 불응해도 됩니다. 불응하면 개업공개사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확인설명서 보존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개사는 가태료 처분 대상이라 했는데 가태료가 아니라 업무정지 대상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1번에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그런데 확인 설명서 교부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확인 설명할 의무 없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확인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하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하거나 또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교부 보존이 되겠는데요. 개업공개사가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입니다.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교부 보존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고 시험에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면서 또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 위반입니다.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거짓계약서 작성을 한 경우. 그 다음에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적어도 징역벌금 대상은 아니죠.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이중계약서는 징역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이중계약서를 적으면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 취소를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이고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보존 업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확인설명서 모두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고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지만 확인 설명서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번에 5번이고요. 2번 이때까지 월요일부터 강의를 해보니까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대체로 점수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 최소 이게 5문제에서 8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최소한 5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하려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거기 우리 암기 프린트를 보면 9번에 거래계약서 필요제결사항, 10번 금융계약서 필요제결사항, 5번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6번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13번 실거래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 요 5가지 암기하면 2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2문제, 행정벌 2문제 나옵니다. 거의 30점 정도 됩니다. 지금 말한 부분이.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는 고득점이 불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최소한 70점 이상, 안정적으로 합격하려면 80점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이 최고 중요하다고요? 쉬운 것 같은 데서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죠. 굳이 어려운 데서 이게 공인중개사법 전체 공부 분량이 국토의 제가 한 게 아니라 인터넷에 보니까 수험생이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문제 나오는 거 공부할 분량도 안 돼서 실망스럽다. 이렇게 올린 분도 있고요. 등기법 12문제 나오는 거 공부할 분량도 안 된다. 40문제나 나오는데 가소롭다 너무, 이렇게 올린 분도 있더라고요. 그 말이 완전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중요하다는 얘기. 그 다른 것보다 공부할 분량은 훨씬 적은데 문제는 40문제 나오니까요. 그리고 지금 모든 선생님들이나 뭐 선배님들이나 인터넷에 이렇게 뭐 어떻게 공부해라 이런 말들은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그게 진리는 아닐 수도 있어요. 무조건 다수결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이때까지 왼손잡이로 왼손으로 계속 밥 먹었는데 밥은 오른손으로 먹어야 된다.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바꾸려고 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문제 풀었던 걸 오답 노트를 적어가면서 다시 한번 푸는 게 좋냐, 새 문제를 푸는 게 좋냐,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절대적이지 않다고요. 다른 사람이 맞다고 해서 나한테까지 맞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참 안타까운 걸 보면 성인들인데도 그런 조그마한 말에 휘둘려 가지고 너무 그게 일희일비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 그냥 지금까지 내가 해왔으면 내가 해오는 방식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오직 신만이 알 수 있고 인간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 너무 그 갑자기 막 거기 나무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주관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최초 공급 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요약집 서브노트 88페이지에 보면 8개 법률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8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최초 공급 계약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8개 법률입니다.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영미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8개 법률이죠. 여기에 건축법은 없습니다. 예, 건축법은 29세대까지는 건축법 적용받는 거죠. 30호 30세대 이상은 주택법 적용받아요. 그래서 29세대까지 분양권은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한다고요. 그 뭐 지나다니다 보면 상가 같은 거 분양계약서 다 짓기 전에 미리 분양하는 경우도 있죠. 그 조그마한 상가 말입니다. 지금 30호 30세대 30실 안 되는 것, 이런 주택법 적용 안 받는 거, 이런 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게 올해 신설됐습니다. 신설된 것들은 작년 6월에 신설된 게 시험에 다 출제됐어요. 또 어떤 분들 인터넷에 자꾸 제가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1억 1천에 3,700 이런 거 하니까 그거 아직 공포도 안 됐는데 시험에 나옵니까? 묻는데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시험 공고문에 보면 시험 공고일, 옛날에는 3년 전에는 시험 공고일이었어요. 재작년부터 바뀐 것 같은데요. 지금은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답하시오 하고 시험 공고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9월달, 10월달에 바뀐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시행 시기가 10월 27일 이전이라면 지금 내년도 시험 날짜까지 지금 공고문에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 시험 원서 접수도 내년에 언제 하는지 다 나와 있죠.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리 다 발표를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봐요. 시험은 해마다 이제 매년. 자, 그래서 8개 법률 따라서 기역, 이번에 기역 맞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급계약도 신고해야 되고, 그 공급계약을 통해서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도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기역은 맞고요. 니은은 개업공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개거래이면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 직거래이면 반드시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은 잔금지급일로부터가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리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예, 공공주택 특별법, 이게 LH에서 분양받는 거 이런 것들 공공분양이다. 이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리얼도 맞습니다. 미음에 보면 신고 필정 교부는 7일 이내가 아니라 작년에 적시에서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7일 이내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B업에 보면 부동산거래 신고서에 입주권 분양권의 경우에는 거래가격 및 총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입주권 분양권이 아닌 등기된 이후에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분양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죠.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억인데 분양가가 그 부가가치세 빼고 계산하려면 9,100, 뭐 1,100, 뭐 몇십 뭐 빼 계산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2번이나 개정이 됐어요. 이게 부동산거래 신고서 서식이.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 안 맞아요. 지금 이 문제하고 기출문제 작년에 2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비업도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개보수가 뭐 예를 들면 0.9를 곱하니까 100만 원이다 하면 그 100만 원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100만 원 외에 별도로 10만 원 부가가치세 더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환산보증금이라고 하죠. 그 환산보증금 곱하기 100을 할 때에는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그건 만약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돼 있다면 부가세 뺀 금액에 곱하기 100을 하고 별도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계약서에 100만 원 적혀져 있다면 그냥 포함된 금액 그대로 곱하기 100을 한다는 게 지금 판례와 요건 해석인데, 아직 지금 마지막에 말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출제됐어요. 중개보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2번에는 답 3번이고요.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하나의 시도에 있는 경우는 시도지사. 2번은 주택 투기가 성행하는 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니까 토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이 답입니다. 허가구역은 5년간 지정하는 게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합니다. 5년 이내에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은 의견 들어야 한다. 의견 청취는 재지정의 경우만 의견 청취합니다. 재지정, 다시 지정할 때만. 그래서 처음 지정, 해제, 축소할 때는 의견 청취 없죠. 재지정을 할 때, 다시 지정을 할 때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장관이 다시 지정하려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재지정의 경우에만. 근데 처음 지정이기 때문에 4번도 틀렸습니다. 5번은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잖아요.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허가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5번도 틀렸고 답은 3번입니다. 4번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1번 맨 밑에 별표 1에 보면 개공 등,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해서
개공 등에 해당되는 게 5개가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31번에 별표 1에 보면 개공 등에는 첫 번째 법 제10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법 제12조 2항 이중소속 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법 제29조 2항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준수 의무, 그 다음에 법 제33조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그 다음에 법 제34조 2에 거래사고 예방교육, 요 5가지는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암기 프린트 31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4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중개보수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이죠. 자, 1번은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있으면 당사자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잔금 치러야 됩니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옛날에는 계약 승인만 되면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약정이 없으면 잔금 지급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주택의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 내용에 따라 매매 교환은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죠. 그래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맞고요. 3번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 대상물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뭘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 기준입니다. 사무소. 주택 소재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암기 프린트 4번의 맨 밑에 별표를 보면 분사무소에 대해서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했을 경우 분사무소 시도 조례가 정하는 중개보수 받는다 돼 있죠. 맨 밑에 별표에 주된 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했다면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교환의 경우에는 중개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은 시도조례에 보면 0.4%입니다. 120만원, 상가는 0.9%입니다. 180만원입니다. 중개보수가 큰 걸 각각 받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기 때문에 120만원씩을 각각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양쪽에 다 받으면 240이 되겠죠.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교환은 중개 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는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소위 점유개정 민법에서는 이게 쉽게 동네말로 하면 뭡니까?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죠. 그럼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일어나지만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지급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답 3번이고 6번은 답 1번입니다. 6번에 1번은 아직 시험에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출제인들이 발견을 못해서 아직 출제 안 됐는데 맨 앞에 세모 이게 발품부동산입니다. 원래 판결문을 보면 발품부동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발품부동산 또는 부동산 카페,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말을 개업공개사가 아닌 사람은 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이라는 말을 쓰면 유사명칭 사용금지다. 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대표자라는 명칭을 써도 유사명칭 금지에 해당되죠. 이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만 징역이나 벌금이 확정되면 벌금 300만 원 이상 확정되거나 징역이 확정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니까 등록을 취소해야 되겠죠. 행정처분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모든 개업공개사, 모든이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소위 중개인, 다시 말하면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은 다시 등록할 수 없죠. 그래서 모든이라고 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이게 시험에 10번 이상 나왔던 판례입니다.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중개행위를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중개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사회 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3번이 그래서 틀렸는데 시험에 10번 이상 나왔습니다. 4번에 중개사무소가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은 1종 건생, 500제곱미터 이하는 미만은 2종 건생,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은 판매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 보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금융업소, 중개사무소 1종 건생에 가능하죠. 그래서 은행에 ATM기 이런 거 이제 1종 전용 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1종 건생이기 때문에. 4번도 틀렸고요. 설치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이 법의 목적은 암기 프린터 1번에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이런 말 없죠? 이거 어렵죠. 오히려 목적이 시험에 나오면 4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6번에 5번 지문 해마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 1번, 2번에 있는 이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암기 프린터 1번에 동그라미 2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의 답 1번이고요. 7번은 6번에 2번요. 모든 개업공개사는 폐업을 하고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중개인은 폐업은 하지만 중개인으로 예. 예, 이게 예, 이건 뭐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너무 깊이 따지면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개업공개사 이 말은 개업공개사의 종류가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회사인 개업공개사, 소위 중개인 그 출제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중개인은 폐업하면 다시 중개인으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절대로 다시는 중개인은 될 수 없죠.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해서 이것도 깊이 따지면 등록할 수 없다 했는데 그럼 자격증 따가지고 등록하면 안 되냐 이렇게까지 따지면 또 답이 안 나와요. 자격증 따가지고는 등록할 수 있죠. 중개인도.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대적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객관식은 대부분 판례가 완벽하게 맞지 않더라도 약간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신이 아닌 이상 100% 완벽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야 된다는 게 대부분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 15회 때도 소송해가지고 수험생들이 패소했어요. 대부분까지 갔는데 문제 잘못 냈다 했는데도 약간 잘못된 게 있는데도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에서는. 자, 그래서 6번에 1번이고요. 7번은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투기지역이 아니고 투기과열지구입니다. 3억 초과가 아니라 3억 이상입니다. 암기 프린터 13번에 있습니다. 13번에 실거래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이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인데 2번 입주계획, 자는 자금조달계획인데 이거는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라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투기지역이 아니고 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가 아니라 3억 이상이라고요.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아까 건축법은 8개 법률에 들어가지 않았죠.
다시 한번 그 서브노트 88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8개 법률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은 있는데 건축법은 없습니다. 이 8개 법률에. 따라서 2번도 맞고 3번은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국가가 투기를 하진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도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되죠. 그러나 중개거래인 경우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5번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를 제공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50일 이내에 개업공개사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신고관청에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받아가지고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8번 우리 표시 광고를 할 때 개업공개사가 표시해야 되는 게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성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우리 광고 나온 거 보면 전망굿, 올수리, 즉시 입주 가능, 이런 로얄청 이런 것만 적어놨지 뭐 예를 들면 아파트 몇 번지, 몇 동, 몇 호 이런 거는 광고 안 하잖아요. 그 번지수, 소재지, 중개사물 소재지 몇 번지까지 다 광고해버리면 직접 찾아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답 1번입니다. 이 4가지 사항을 표시해야 되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런 표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8번에 1번, 9번은 틀린 것은 했는데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입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취득한 날이란 경매는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일로부터 6월 이내 X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를 경유한 날부터 6월 이내 X입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입니다. 2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 계약 체결하기 전에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군문자야 우리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나요? 27번. 예, 27번에 보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가 있습니다.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3번 허가 안 받으면 미리 허가 안 받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4번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외국인 특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취득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5번에 19번, 20번에 있습니다. 55번에 19번, 20번에 보면 처벌 규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에 의한 부동산 등 취득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는데요.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계약을 원인으로, 이게 뭐 계약을 원인으로라고 하면 외국인 특례가 적용받는 거는 매매는 특례가 적용받는 게 아니잖아요. 매매를 뺀 교환이나 승여계약만 외국인 특례가 적용됩니다. 매매인 경우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근데 외국인 특례에서 교환이나 승여계약을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해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외국인 특례가 아니라 우리 일반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에서 거짓 신고하면 취득 가격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죠. 5% 과태료잖아요. 외국인 특례가 아닌 경우는. 특례라는 건 예외죠. 예외. 특별한 예외가 특례잖아요. 자, 그래서 답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중개대상물입니다. 중개대상물 용어정의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들이 그 중요한 거는 시간 낭비하는 거 이런 거 확인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많이 출제되는 파트는 출제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많이 나왔다는 거는 제 맘대로 이걸 무조건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보고 기출문제 나왔던 파트에서 내요. 그래서 꼭 이대로는 안 나오지만 이 파트에서 시험에 나올 확률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10번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추첨기일 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과거에 아무 말 없이 그냥 입주권 중개상물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나와가지고 출제자의 의도는 안 된다는 취지였는데 모두 복수 정답으로 인정됐어요. 왜냐하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번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인 건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했으니까 답이죠. 1번이. 2번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 건물에 중개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4번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이 되는 거지 재단에서 분리하여 공업소유권만 광업권만 따로 떼어내서 팔아먹을 수도 없고 중개상물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이 됩니다. 5번 가식의 수목이나 암석, 토사는 중개상물이다. 이것도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가식은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는 동산이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니고 암석, 토사는 토지의 일부분이지 토지와 분리하여 중개상물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중개대상물하고 용어정입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에 없는 것들, 관념적인 것들이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법조문에는 뭐 암석, 토사가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규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해석상의 문제니까 어렵습니다. 10번의 답 1번입니다. 11번도 법 제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인데 이 부분도 좀 많이 헷갈려 하셔요. 대부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에 도입됐는데 그때 도입 배경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을 하면서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악덕 기획부동산 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니도록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1번에 개업공개사가 폐업 신고 후 등록 간청을 달리하여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대로 옛날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닌다 이 말에 승계한다는 말은. 그래서 2번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도 역시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4번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등록 취소 처분을 사유로 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없고요. 5번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법 제40조가 되겠는데 가령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취소를 안 당하려고 아예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스스로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간 폐업을 했다가 다시 재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등록을 하면 옛날에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시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 취소하면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 법 제10조 1항 제8호에 보면 이 경우에는 폐업 기간만큼 빼준다고 돼 있어요. 3년에서. 그러면서 폐업을 1년을 했기 때문에 1년 빼주면 2년 지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2년, 폐업 1년 합하면 결국은 3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처음에 바로 등록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3년만 지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이제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고요. 등록 취소 안 달랑하려고 폐업했다 다시 등록하면 결국 3년간 업무를 못합니다. 따라서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는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 정지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보면 폐업은 3년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등록 취소되고 나서 폐업 기간 3년 빼주면 0이니까 결국 결격 사유 아니니까 3년이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맞는데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이건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왜냐하면 업무 정지는 길어야 최대 6개월이잖아요. 그럼 6개월만 폐업하면 옛날 거 가지고 업무 정지 안 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보면 맞지만 법조문에는 1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1년이라고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업무정지 3개월 당했어요. 3개월 당하니까 바로 폐업해가지고 3개월 지나서 다시 등록하니까 등록관청에서 지금부터 3개월 업무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을 하려면 1년 넘게 폐업을 해야 되고 아니면 업무정지 1개월 당하면 폐업 안 한 상태에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폐업해버리고 다시 등록하면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했는데 1월 1일 날 업무정지 당하고 2월 1일 날 과태료 처분을 받고 3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다가 가령 9월 1일 날 재등록을 했습니다. 9월 1일 날 재등록을 해가지고 10월 1일 날 또다시 업무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냥 새 출발이니까 업무정지만 당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업무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아직 1년이 안 지났잖아요. 그래서 결국 과거 정가 기록 다 포함해서 처벌한다고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절대적 취소 처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경우 법 제40조에 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전혀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에 너무 골머리를 거기다가 집중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 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어요. 알고 있는 부분이 헷갈려서 틀린 부분.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특별히 뭐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공인중개사법은. 뭐 예를 들면 학개론 같은 거는 수학적 기초가 없으면 계산하는 게 전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법은 뭐 전혀 안 된다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3년이 아니고 1년입니다. 1년.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 틀린 것은 했는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암기 프린트 56번에 2분의 1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에 자격정지, 동그라미 4번에 업무정지, 동그라미 5번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그라미 6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 4개는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게 5분의 1에 보니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취득가격의 5% 과태료, 요거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죠.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업무정지는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시험에는 위반행위의 결과는 참작하여야 하나 동기를 참작해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동기, 결과, 횟수를 모두 참작해야 됩니다. 2번 자격증이 없는 중개법인의 임원도 실무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만 받습니다. 3번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를 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다. 예,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이것도 자꾸 너무 논리적으로 깊이 따지면 조금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취지는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인장 등록을 같이 할 수 있다.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하면서 인장 등록을 같이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장 등록 신고서 서식은 3가지, 등록 인장 변경 등록 신고서 서식은 1가지가 있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중개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의무가 있다. 즉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등기 좀 해달라고 주인한테 말해주세요 이러니까 개업공개사가 그거 안 해도 됩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똑같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이런 말을 해가지고 실제 배당을 못 받은 사안에서 그것도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게 판례예요. 그걸 중개대상물이라고 보긴 힘들잖아요.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말 하는 게.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12번에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3번 문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